2025년도 지방직 지역사회 간호학 기출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교수입니다. 어떻든 기출문제 해설하기 전에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들 얼굴도 많이 떠오르고 또 결과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꿈을 향해서 그 땀을 많이 흘린 것에 대해서 정말 존경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와 관계없이 여러분의 이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의 이제 앞길에 굉장히 좋은 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뭐 그 시험을 잘 봐서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은 분은 무한한 정말 우리가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또 결과가 좀 생각보다 아니거나 좀 자그마한 실수 때문에 또 큰 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분들에게는 정말 또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뭐 세상을 살아가는 긴 길에서 그런 작은 뭐 걸림돌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면 안 되니까 또 빨리 떨쳐 일어나시기를 또 바라겠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2025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분석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출제 영역이 제가 아마 공무원 강의를 하고 나서 이래로 이렇게 전 영역을 다 포괄하면서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의 문제의 초점은 영역을, 출제 범위를 모두 다 커버한다는 게 가장 큰 우선순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4개 영역 중에서 그 13개 영역, 간호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출제되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론이라든가 간호과정이라든가 보건의료 체계라든가 가족, 이 부분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역사회 간호의학의 어떤 기본적인 이론적 근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을 뭐 합쳐서도 우리가 총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지? 그래서 강론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출제된 것은 뭐 큰 그거는 아니지만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가족까지 나온 문제가 전체적으로 한 55% 정도 됩니다. 그지? 그래서 오히려 예년보다는 한 문제 정도 더 증가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보면 간호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그치? 근데 이번에는 그게 개선돼서 골고루 문제들이 좀 출제되었고요. 그 다음에 역학이 좀 의외로 보였던 거는 역학이 대부분 이제 뭐 2문제 이상 꼭 출제됐었습니다. 그런데 역학이 예전에는 4문제까지 출제된 적도 있었는데 이 역학 문제가 조금씩 더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의 어떤 추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 아마 역학이 줄어든 거는 이 밑에 있는 문제들을 골고루 출제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처럼 역학의 문제가 줄어들지 않았나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나오지 않았던 보건교육이라든가 모자 보건이라든가 재난관리 부분이 한 문제씩 더 출제가 되었고요. 작년에 간호사업 부분에 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것은 요번에 이제 방문간호사업에 대한 가정간호사업이나 이런 게 나왔었는데 요번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이 역시 그 우리가 이론서 앞부분에 있는 부분들이 역시 기본적인 어떤 이론적인 틀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출제된다. 이것을 하나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 전체를 한번 보면은 뭐 우리가 내용들을 보면 자아간호 요구라든가 그 다음에 건강 불평등에 관한 거라든가 그 다음에 뭐 자료 수집하고 차창박 조사, 결과평가, 수합 분석, PHC의 원칙, 그 다음 보건소 설치 기준, 건강생활 설치 기준, 뭐 사정 원칙, 가족 발달 가업, 그 다음에 폭력 가족. 요거는 우리가 뭐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예방 중재에 대해서 조금 잘 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뭐 환자 대조군 연구라든가 총괄 목표라든가 인지 영역의 목표 설정이라든가 학교 보건 인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직업병, 그 다음에 식중독, 그 다음에 인구 구조에 대한 지표라든가 고위험 임신이라든가 재난 유형 이런 것들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다루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가 낮았다. 다른 말로 한다면 매우 쉬웠다. 그래서 뭐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전체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 중에서 뭐 기초 중에 기초.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요번에 국가고시보다도 우리가 더 쉬웠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기본의 기본을 출제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문형도 굉장히 간단한 직답형이었고요. 문제 해결이나 뭐 그 다음에 사례를 주거나 그런 것들은 한 문제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주 거의 모든 문제가 직답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쉬웠다. 자, 쉽다는 거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조금 이제 오히려 더 이제 난이도가 변별력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더 리스크가 더 큰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어떻든 여러분이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준비는 잘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을 많이 우리가 풀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한 문제도 뭐 이론서에 나와 있지 않는 문제들이 하나도 없었고, 그다음 우리가 예상 문제나 단원별 예상 문제나 기출에서 풀지 않았던 문제가 없었을 만큼 다양하게 나왔고요. 또 올해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 항상 설명할 때 많이 했는데 재난관리라든가 그다음에 뭐 아까처럼 이제 뭐 재난관리라든가 그 학교보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재난관리나 학교보건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법에서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학교보건의 전 내용들이 거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했고요. 재난관리도 거의 법적인 거에 따라서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문제들이 많이 이제 출제됐기 때문에 아까 법령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내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본다면요, 출제 난이도는 굉장히 낮았고요. 출제 영역은 굉장히 범위가 넓었습니다. 그다음에 출제 내용은 굉장히 기본 개념 위주의 문제였고요. 문제 유형도 암기가 아주 직답형이 가능한, 이건 뭐지? 설치 기준 뭐지? 시군구에 설치하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직답형이었고요. 지문이 또한 옛날엔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앞 지문과 뒷 지문이 상반된 것이 많이 왔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답을 고를 때 앞에 맞는데 뒤에가 이상한데 이렇게 혼돈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을 고를 때 여러분 약간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든가 그런 게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문형이 거의 없었습니다. 답까지도 아주 간결했고요. 문제도 굉장히 간결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게 뚜렷했다는 거죠. 그지? 그리고 답까지도 아주 뚜렷하게 간결했기 때문에 답을 고르거나 시간 배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뭐 혼돈스럽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든가 그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한다면 문제가 쉬워서 내가 잘 맞았다. 내가 평소보다 많이 맞았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상대평가잖아. 그치? 당락을 결정하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변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변별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변별력이 아쉽기 때문에 아마 합격점은 어때? 굉장히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한 문제 정도는 실수했다 하더라도 95점 정도는 받아야 아마 합격권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치? 그래서 또 동점자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제 뭐 그 시험 문제가 쉬웠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제한된 시간에 5과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역사회 간호학 문제만 보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그렇게 쉽지 않다고 느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시간에 쫄리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치? 그렇지만 어떻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조그마한 실수를 한 것이 한 문제를 가지고 당락을 결정할 만큼 그렇게 좀 이제 뼈아픈 결과가 초래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이제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출제된 모든 문제는 우리가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다루는 뭐 한 번 다룬 게 아니라 여러 번 다뤘고요.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20문제 중에 19문제는 우리가 완벽하게 맞출 수 있지만 한 문제 정도는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거로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 했던 거는 충분히 만점이 기대되는 그런 이제 좋은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1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건설 현장에 5개의 작업자가 다음 증상을 보임에 따라서 이제 의심되는 건강 문제가 뭐냐라고 나왔잖아. 그치? 자, 체온이 40일, 체온이 높다? 땀을 필자 피부가 건조하다? 그치? 체온이 높다. 그 다음에 피부가 건조하다. 중추신경계 장애다. 이 세 가지는 뭐의 가장 큰 특징입니까? 열사병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치? 열사병은 우리 뇌에 있는 체온 조절을 하는 시상하부이던 체온 조절 중추신경계죠. 그치? 시상하부가 뭐 되는 거야? 갑자기 너무 열을 받아서 걔가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걔가 시상하부가 체온을 우리가 항원동물처럼 조절해 줘야 되는데 걔가 망가지니까 뭐 되는가?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체온이 어떨까? 내온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몸은 단백질로 됐으니까 여러 가지 변성이 올 수 있고 그런 변성이 어떨까? 불가역적 반응으로 오게 되면 이제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률도 굉장히 높은 그런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체온을 빨리 떨어뜨려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피부가 건조하다는 것은 땀을 흘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하고 굉장히 구별되느냐면 열경련과 굉장히 구별돼. 그래서 열경련은 뭐 하는 거야?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피부가 축축해. 근데 비해서 얘는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고요. 그다음에 얘는 우리가 중추신경계 장애라고 보는 거는 이제 뇌의 체온 조절 중추의 장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습도가 어때? 고온 다습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 또 뭐 직사광선을 직접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부터 땀의 배출이 안 된다든가, 그 다음에 내온이 많이 오른다든가, 그런 거 이제 머리에 직접 열을 받는다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많이 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열성 질환은 여러분이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뭐 어렵지 않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지? 여기서 이제 예를 든다면 뭐 열경련 하면 원인이 바람과 탈수다. 그러니까 피부가 어때? 굉장히 습하다. 그 다음에 열사병은 내 체온 조절 중추가 부전됐기 때문에 체온이 굉장히 상승하고 피부가 건조하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치? 그 다음에 열피로는 말초혈관의 운동신경 장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얘는 이제 아까처럼 고온 환경에서 오래 이야기하다 보면 탈수가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혈관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혈관 확장과 탈수로 인해서 말초혈관의 운동신경 조절 장애라고 하는 혈관이 확장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어떤 혈관이 확장되다 보니까 순환이 부전인데, 그러니까 순환이 부전하면 아까처럼 작은 어때? 이완기혈압이 굉장히 어때?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완기혈압이 떨어지게 되니까 전체 순환 혈량이 어떨까? 빨리 순환될 수 없고 순환 혈량이 이제 느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엔 작은 혈관들, 특히 되뇌 피질에 있는 혈관들에 대한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아까처럼 우리가 이제 굉장히 문제가 의식이 소실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고온에 대한 건강 문제 중에서는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고요. 여기 여러분이 열쇠약이라고 있는데 그 열쇠약은 어때? 그냥 쉬면 괜찮아지는 거야. 그지? 그건 체력의 만성적인 체력 소모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 시험에 열실신이라고 여러분이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열실신은 히트 싱커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히트 싱커피는 열피로하고 굉장히 유사한 겁니다. 열피로하고. 이 열실신은 열피로처럼 혈관이 확장돼서 있는 건데, 주로 얘는 어떤 혈관이냐면 주로 하지혈관. 우리가 하지혈관들이 굉장히 어때? 고온 환경에 있다 보니까 하지혈관이 이완돼서 우리가 거기에서 혈액이 어때? 저류되는 거죠. 저류되기 때문에 얘도 어떨까?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대부분 수축기 혈압이 100 이하로 떨어져서 얘는 일시적인 얘는 전체 순환 부전이 오는 거지만 얘는 일시적으로 우리 대뇌에 허혈 현상이 생겨. 그러니까 피가 공급이 안 되니까 대뇌가 산소가 부족하게 되겠지? 그래서 실신 같은 게 되는 겁니다. 주로 고온 환경에서 오랫동안 서서 일하는 사람들, 또 온도와 그 다음에 습도가 갑자기 일하는 환경에서 올라갈 때 열실신이 많이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화되면 아까처럼 이제 열피로로 발전하게 되는 거겠죠. 그치? 그래서, 열실신은 열피로와 비슷한 기전으로 오는 것인데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열경련, 열사병, 열피로를 여러분이 잘 구별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열사병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자, 2번. 보건소에서 수압 분석, 수압 분석은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왔고, 거의 매년마다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수압 분석에서 수압 분석의 목적이 뭡니까? 현황을 분석해서 뭐를 만드는 거야? 전략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수압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분석을 해서 전략을 짜는 거야. 그치? 그럼 분석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 분석을 하려면. 자, 우리가 조직 내부와, 그지? 어떤 조직에서 짤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조직의 내부가 있고, 그 다음에 조직의 외부가 있습니다, 그지? 그러면 이걸 외부 환경, 그 다음에 우리가 조직의 내부 역량을 보는 거야, 그지? 조직의 내부 역량이 강점이 있느냐, 아니면 어때? 뭐가 있느냐, 약점이 있느냐, 외부 환경이 굉장히 좋으냐, 오픈츠 기회냐, 아니면 외부 환경이 굉장히 위협적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 여기에 자료가 다 모이게 되면 SO 전략을 짜야 되는 거구나. 여기에 자료가 모이면 ST 전략을 짜야 되거나 이렇게 해서 전략을 개발하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자료를 분석해 봐야 되겠지? 보건소 인력이라는 건 어때? 조직의 내부죠. 그치? 조직의 내부이기 때문에 높은 전문성이 있다는 건 굉장히 강점이죠.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다음에 정부의 보건사업에 의해서 정부라고 하는 거는 보건소가 지금 수압 분석을 하잖아. 그치? 그러면 그 정부는 외부 환경이죠. 정부에서 보건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대
확대해 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어때? 기회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보건 소장은 조직 내부 인원이잖아, 그치? 그 사람이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S에 해당하는 거고요. 만성질환에서 주민의 요구도가 증가한다는 거는 주민의 관심도가 많아진다는 거는 어때? 아까처럼 외부 환경이 굉장히 어때? 사업하기에 좋은 것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하면 무슨 전략? SO 전략을 짜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자료가 여기 다 모여줬잖아, 그치? 그래서 Strength and Opportunity 전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SO 전략은 우리가 무슨 전략이라 그래? 강점, 기회 전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점과 기회를 뭐 하는 거야? 최대화해 주는 거야. 최대화. 그치? 그래서 얘를 무슨 전략이라 그래? 또 일명 공격적 전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어때? 확대해야 돼. 그치? 사업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연계 활동 같은 걸 강화하고, 이런 어떤 신규 사업이 아니라 이 기존에 할 수 없는 신규 사업 할 게 없이 사업을 전체 영역을 확대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 SO 전략은 뭐 우리가 가장 공격적으로 하는 전략. 이 반대되는 전략이 뭐야? 우리가 WT 전략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거는, 약점을 최소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위험 요인도 최소해. 그래서 아까 뭐 사업을 축소하는 그런 방어적인 전략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T 전략이라는 거는 내부는 굉장히 강하지만 뭐가 약한 거야? 외부 환경이 위협적이잖아. 그럼 어때야 돼? 내 강점을 이용해서 외부 환경을 어때? 타파해야 돼. 그치? 그래서, 이 SD 전략은 우리가 다각화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치? 그래서 새로운 사업, 새로운 신기술, 이런 것들 개발해서 우리의 강점을 이용해서 지금 위기를 어때? 아까처럼 최소화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WO 전략은 외부 환경 굉장히 좋아. 근데 우리 내부 환경이 안 좋아. 내부의 조직의 역량이 부족해. 그럼 조직의 역량을 높여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를 상황 전환 전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빨리 어떨까?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구조조정이라든가 역량 강화라든가 그 다음에 뭐 전문 교육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때? 조직의 내부 역량을 키워주는 전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분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오기는 가져왔지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봤습니다. 그치? 그래서 강점과 약점은 조직 내부, 그 다음 기회와 위협은 조직 외부 환경, 이렇게 해서 SO 전략, WO 전략, ST 전략, 그 다음 WT 전략 이렇게 짜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료가 여기에 모이는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그러면 SO 자료가 여기에 모이면 우리는 WO 전략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보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수학 분석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온 문제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가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 국민건강정책 종합계획 올해 이제 우리가 5차가 끝나고 이제 아마 2026년부터 이제 6차가 들어올 건데 이건 2020 HP 2030이기 때문에 10년의 단위로 전체 장기적 계획을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6차에서. 어떻든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HP 2030의 총괄 목표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입니다. 다른 거하고 하지 않게 헛갈리지 않게 보통 우리가 이제 건강수명 연장하면 우리가 평균 수명 연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혼란스럽게 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방 여러분 건강 수명 연장은 2030년까지 평균 수명 아닙니다. 건강 수명을 하는가 73.3세까지 늘리겠다는 거고요. 18년에 우리가 이제 그 조사를 해봤더니 70.4세 그렇게 돼서 그걸 3세 정도 더 올리겠다는 거고요. 건강 형평성 제고는 우리가 지역 간에 그다음에 소득 간에 건강 수명의 차이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그래서 건강 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 두 가지 를 총괄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4번. 지역사회 주민이 원할 때 지리적 제한 없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치? 제한 없이 내가 지역적이라든가 지리적 조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적 여건 때문에 내가 보건의료 이용에 차별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보건의료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치? 보건의료 형평성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게 뭐야? 거리, 접근성입니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차 보건의료의 특징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필수 요소를 4개를 이야기합니다, 그치? 여기 나온 거 접근성, 수용성, 주민 참여, 지불 부담 능력, 내가 지불 가능성, 요 4가지인데 이 4가지 중에서 접근성이라는 거는 아까처럼 어때? 지역적, 지리적,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이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에 차별이 없어야 된다. 보건의료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1차 보건의료 특징 중에 접근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수용성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뭘 말하는 거야?
대상자의 수용성, 항상 모든 수용성은, 그치?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런,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거,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문화라든가 지역사회 특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된 거, 지역사회 지지가 많은 거,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만 사업이 제공돼야 되고요. 주민 참여는 1차 보건의료는 국가보건의료 체계의 가장 말단이지만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 접근 방법입니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래서 보통 1차 보건의료를 할 때는 분권화된 지방 체계, 그 행정 체계를 갖고 있을수록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분권화돼 있다는 건 아까처럼 그 지방의 특색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 참여는 우리가 그 WHO의 핵심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PHCM. 그다음에 지불 부담 능력은 프라이머리 헬스케어는 공공보건의료의 하나입니다. 이거는 그치? 민간보건의료가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재정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짜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불부담 능력이 너무 고가라든가 너무 전문적인 건 안 돼. 필수적이면서도 어떨까? 비용 효과성이 있는 서비스를 전달해 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접근한다든가, 그 다음에 통합성을 가진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불부담 능력을 조금 더 줄여줘서 아까처럼 비용 부담 비용 효과성이 굉장히 높게, 그래서 무조건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포괄적 형태로 비용 효과적으로 주느냐. 그래서 프라이머리 헬스케어는 전문적으로 또는 굉장히 상급, 그 다음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지만 효과는 좋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이런 건 아니라죠. 비용에 비한 효과, 가성비라고 이야기하지, 그치?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이 접근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많이 하는 거는 프라이머리 헬스케어는 그러면 어디에다가 우리가 프라이머리 헬스케어의 핵심 지역이 되는 거냐? 아까처럼 이제 취약 지역입니다. 이거 취약 지역 또는 취약 지역 또는 취약 주민들 간데, 이 취약 지역이라는 거는 아까처럼 접근성이 어때? 제한되는 지역. 그런 지역에는 반드시 공공보건의료 특성을 가지고 있는 프라이머리 헬스케어 가서 접근성을 높여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할 때 어디에 설치해? 그 지역사회 내에 설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아까처럼 좀 낙후된 지역에, 보건의료 서비스가 낙후된 지역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접근성의 특징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뭐 너무나 중요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잘 골랐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간호사가 가족 사정 시 지켜야 될 원칙. 가족 간호할 때 내가 두 가지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정 원칙과 중재 전략, 그치? 이거는 지역사회 간호 가정할 때 우리가 좀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지역사회 간호에서 접근할 때는 하나의 체계론적인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본단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호의 그 사정은 여러 가지 이제 아까처럼 좀 체계론적인 원칙들을 따라줘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지? 사정 과정에 다양한 가구원을 참여시켜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자료를 분석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측면의 자료를 포괄적으로 사정해줘야 돼. 그지? 그 포괄적으로 사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를 우리가 출처를 해야 되는데 그 출처가 다양해야지 우리가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치? 서로 자료가 자료끼리 점검할 수도 있고 자료와 자료의 연관성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가구원이라는 아까처럼 문제를 가진 가구원뿐만 아니라 전체 가구원을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친척이라든가 또 외부 친지라든가 그 다음에 뭐 또 이웃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건의료 기관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출처에서 우리가 포괄적 자료를 수집해야 된다. 그건 객관적인 사정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을 사정할 때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강점도 사정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이 문제점을 해결할 때 가족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가족의 강점을 활용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중재 전략에서 핵심 전략이야,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정 때 강점도 사정해야 돼. 물론 문제점을 사정하죠. 우리가 문제를 사정하는 거니까, 그치? 그런데 그때 강점도 사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우리가 중재를 할 때 핵심 전략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간호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가구원 개개인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가진 가구원이 있다면 그 가구원 개별의 문제보다는 그
문제로 인해서 가족의 전체가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족 전체에 초점을 맞추죠. 그러니까 가족이 이 어떤 우리 집에 치매 환자가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라고 하면 그 할머니의 치매에 대한 것이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정되는 게 아니라 그 치매로 인해서 가족간호, 지역사회 가족간호라는 거는 가족의 전체의 변화가, 역할 변화가 있었느냐, 그 다음에 뭐 어떤 상호작용 기능의 변화가 있었느냐, 그 다음에 뭐 어떤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 변화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 전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간의 내외적 상호작용이 어떨까? 우리가 분석에 초점이 된다고 볼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그 가족이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 또 외부 환경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가족 전체의 문제와 가족 전체의 변화가 이제 우리가 간호에 초점이 된다고 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전체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이라는 건 없습니다. 가족은 그 하나가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가족의 형태는 여러분 배웠다시피 굉장히 다양해. 그치? 그 다음에 또 그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그 가족이 굉장히 어때? 변화성이 많아. 다양성과 변화성이 많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정관념을 간호사가 가지고 사정을 하면 안 돼. 아, 이 가족은 아버지가 없구나. 아, 그래서 어때? 아,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능의 결손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지. 그게 그래서 이 가족은 어때? 문제 가족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가족의 고정관념을 어때? 버려야 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구조 기능적으로도 접근하지만 상호작용적으로도 접근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우리가 체계론적으로 접근하고 발달적으로도 접근하고 하는 이유는 가족이 어때? 다양성과 변화성을 가지고 가족을 사정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족의 문제를 어떨까?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족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지는 않는다. 정상가족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가 이제 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 한 문제 봤고요. 그 다음에 6번 지역사회에 대한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그치? 차창박 조사. 가장 우리가 자료 수집 방법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자료 수집은 1차 자료 수집이 있고 2차 자료 수집이 있습니다. 그치? 1차 자료 수집 중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차창박 조사인데, 자, 지역사회 내 공식, 비공식 지도자를 만나는 거는 어떨까요? 지도자 면담이죠. 지도자를 만나고, 또는 우리가 정보원 면담이라 그래. 그치? 그 다음에 주민의 가치관이나 규범이나 상호관계, 이런 거는 뭐야? 내적 과정이죠. 그치? 지역사회의 내적 과정에 대한 것들을 어때? 파악할 때 뭐가 좋아? 참여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치? 직접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지, 어떤 또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치? 그래서 내적 과정을 보는 겁니다. 지역사회 환경과 생활상을 비교적 단시간에 볼 수 있다. 자, 차창박 거는 지역사회 환경, 쉽게 말하면 물리적 환경입니다. 그치? 물리적 환경, 저기는 담벼락이 무너졌구나, 여긴 쓰레기가 쌓였구나, 이런 거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죠. 생활상이라고 하는 그 지역사회 특성. 노인이 많구나. 노인이 많이 걸어 다니네. 애기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 다음에 이 동네의 경계는 어디까지구나. 교통 상태는 어떻구나.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는 굉장히 어떨까? 웃으면서 많이 다니는지, 찡그리면서 많이 다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생활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깊이 있는 내면적 정보를 알 수는 없지만, 또 지역자 주민의 아주 깊은 상호작용은 알 수 없지만, 전체 지역사의 특성, 또 생활상을 돌아다니면서 보는 것이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차창박 조사는 굉장히 단시간에 지역사회 특성을 어때? 파악할 수 있는데, 단점은 어떨까? 상호작용이나 내면적 정보는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해갖고는 안 되겠죠. 그치?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차창박 조사라고 합니다. 그치? 또는 차창박 조사라고도 하고 지역 시찰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래서 간호사들이 처음에 부임을 할 때, 여러분이 병원에 실습 나오면 제일 먼저 라운딩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역사회 간호사들이 이제 처음에 부임을 했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어떤 특징을 알고 싶다든가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라운딩하는 거와 똑같이 두루 다니면서 보는 겁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 이 구조화된 질문지라는 거는 우리가 우리가 지식을 묻는 질문지가 아니기 때문에 설문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구라든가 그다음에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그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우리가 설문지 조사 또는 지역 조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대상자들에게 면담이나 또는 설문지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지역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제 설문지를 통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설문지 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설문지 조사. 그래서 설문지를 통해서 지역
지역사회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건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밝힐 수 있죠. 그래서 가장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1차 정보 수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그거 여러분이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오렘입니다. 그치? 오렘의 이론이 가장 출제가 쉬우니까 많이 나온다. 이런 말들을 내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렘 이론, 그 다음에 유만 이론, 그 다음에 유만은 굉장히 방대한 이론이지만, 유만은 그래서 또 쉽다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아주 개념에 나온다고 이야기했잖아. 그치? 자, 오렘 이론에서 해당하는 자가간호 요구 했습니다. 오렘 이론에서는 자가간호 요구, 자가간호 역량, 자가간호 결핍, 그 다음 간호 체계, 이 네 가지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인간은 오렘은 누구나 자아간호를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자아간호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아간호 요구, 내가 스스로 내 건강이나 삶을 위해서 수행해야 될 활동, 그거를 자가간호 요구라고 합니다. 내가 수행하는 활동은 자가간호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활동들이 있어. 내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그런 활동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자가간호 요구라고 하고요. 그럼 내가 그 요구를 충족할 역량이 있으면 자가간호 결핍이 발생하지 않고 자가간호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가간호 요구가 커지는데 내가 그 자가간호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 사이에 결핍이 생기겠지. 그치? 그러면 간호사의 간호 역량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어떤 자가간호 요구를 묻고 있느냐면 불충분한 공기, 물, 영양 섭취, 그다음 고립과 사회적 상호작용, 활동과 휴식에 대한 균형 유지는 어떤 자가간호 요구냐? 이건 뭐에 해당하는 거야? 인간이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욕구들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이 생애 과정, 삶은, 생애 과정이라는 거는 라이빙,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상, 기본적 욕구를 뭐하기 위해서, 충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내가 생애 과정에서 이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필요한 내외적 조건이죠. 내가 나의 구조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내외적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런 활동,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보편적 자아간호 요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 욕구에 해당하는 보편적 자아간호 요구는 우리가 크게, 그러니까 기본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우리의 자아간호 요구죠. 그렇지? 이건 크게 8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8가지 정도가. 그래서 여기 보면 공기, 그지?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영양 섭취, 그 다음에 고립과 사회적 환경의 균형 유지, 그 다음 활동과 휴식, 그 다음 또 배설에 대한 거. 그치? 배설에 대한 거. 그 다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예방활동 같은 것들도 여기 들어갑니다. 예방활동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거 있잖아. 그치? 그것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치? 그래서 총 8개가 우리가, 이제 오렘이 말하는 보편적 자아간호 요구 항목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여러분이 우리가 기본 간호하기 위해서 충족시키고 싶어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발달적 자아간호 요구는 뭘까요? 발달적 자아간호. 그래서 보편적 자아간호 요구는 일반적 자아간호 요구라고도 합니다. 일반적 자아간호 요구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자, 우리가 오렘은 크게 3가지의 자아간호 요구가 있다고 해서 보편적, 그치? 3가지 기본적 욕구.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는 거는 아까처럼 이야기할 때 내가 어때?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내 기능과 내 구조와 우리 인체 구조와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기능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외적 조건을 위해서 내외적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활동을 우리가 보편적 요구라고 하고요. 발달적 요구는 자, 생애 주기와 관련돼 있습니다. 발달 과정. 그러니까 내가 내 생애 주기에 맞는 발달 단계에 맞는 발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거, 그게 발달적 요구고요. 건강 이탈 요구는 아까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때? 정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질병 상태라든가 내가 특수한 진단을 해야 된다든가 어떤 치료를 해야 된다든가 어떤 투약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건강 이탈적 요구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3가지 요구가 있고요. 오렘은 이 3가지 요구를 뭐 해야 된다? 사정을 해서 우리가 자아간호 요구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고 자아간호 역량도 사정해서 자아간호 결핍을 내리게 되는 거죠. 진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렘의 이론 중에서도 가장 쉬운 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가 없이 그냥 어때 여러분이 아까 말한 대로 그대로 직답형으로 묻고 있는 거잖아. 그치? 자, 8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묻고 있습니다. 그지? 않는 거. 자, 요거는 않는 거 이런 거 동그라미 치라 그랬지. 그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학교 보건하고 재난관리의 모든 내용은 거의 90% 이상이 뭐야? 법령입니다. 법령. 그러니까 이 두 영역을 공부할 땐 여러분이 법령을 꼼꼼하게 잘 봐야 됩니다. 법령을.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상에 나와 있는 걸 말했잖아. 그치? 재난의 분류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뭐, 인적 재난, 사회적 재난, 자연 재난,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그 특수 재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재난을 어때? 두 가지 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연 재난과 그 다음에 사회 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치? 그럼 이 말은 자연 재난에 해당되지 않는 거 뭘 물은 거야? 사회 재난은 이거 묻고 있는 거죠. 있잖아. 그치? 자, 호우. 그 다음에, 이 자연 재난이란 건 뭐야? 자연재해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잖아. 자연재해. 그치? 그렇기 때문에 호우, 황사, 태풍, 지진 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어때? 이거는 자연재해에 해당하는 거죠. 그치? 미세먼지로 인한 거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그치? 근데 자, 사회적 재난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적 재난은 결국 어떨까? 우리가 사회적 재난은 자연 재난은 예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치? 뭐 어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연 재난, 사회 재난은 대부분 어떨까?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고 미리 알 수 있고 예방이 가능한 재난들을 말해. 그치? 대표적인 게 사고죠. 이제 뭐 교통사고라든가 그다음에 뭐 다중 밀집적 재난 사고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 공기오염 사고라든가 뭐 아까처럼 산불, 화재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우리가 사회 재난에 해당합니다. 그치? 그래서 사회 재난은 사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못 뭐 어떤 게 이루어져서 있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화재, 그지? 화재, 폭발사고, 교통사고, 그 다음에 다중 이제 사람들이 많은 데서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디 같은 거 우리가 지금 뭐 이태원에서 그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해서 문제가 생겼잖아. 그치?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 사회 재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런데 이걸 뭐 한 건 발생했다 교통사고 그 재난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이 사고 등이 대통령을 정하는 규모 이상이라는 거는 이제 상당한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이상의 규모의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손상이 됐다는 거지. 그치? 그럴 때 사고 있습니다.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핵심 기반의 마비. 우리가 정부나 어떤 조직이 기능을 하기, 사회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핵심의 뭐 어떤 우리가 체계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런 것들의 핵심 기반이 마비되는 경우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이 확산되는 경우, 그 다음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우주 물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주에 떠돌아다니다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 우주 물체는 자연 우주 물체가 있고 인공 화석 같은 게 떨어지는 거는 암석 같은 게 떨어지는 건 자연의 물질들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거는 어디에 들어갔냐면 자연 현상에 들어가. 이거는 자연 우주 물체는. 그런데 인공 우주 물체는 우리가 쏘아 올린 거 있잖아. 위성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떨어지거든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인공 이우주 물체의 추락은 어디에 들어간다? 사회재난에 들어가. 그래서 이것도 다음에 아마 나올 수 있을 것들이야. 그지? 그래서 아까 자연 우주 물체냐 아니면 인공 우주 물체냐. 그래서 5가지 들어갑니다. 그치? 그래서 사고 등으로 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국가 핵심 기반이 마비됐을 때, 그 다음에 감염병이나 가축전염병이 확산됐을 때, 그 다음에 미세먼지로 인한 거, 인공이주 물체에 대한 거는 사회재난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어. 선생님, 산불은 그럼 자연재난 아닙니까? 이렇게 아니야. 산불은 화재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 나는 건 아니잖아. 뭔가 이유가 있어서 산불이 나는 거니까. 뭐 공기가 건조됐다고 하지만 그 자체에 어떤 불씨가 없으면 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사고에 들어갑니다. 화재는 산불 같은 것들. 자, 그래서 내가 산불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산불은 안 나오고 요거 나왔네요. 그죠? 미세먼지에 대한 거. 자, 9번.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평가할 때 결과평가 지표. 우리가 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구조평가, 결과평가, 가정평가 조금 여러분이 어려워했는데 뭐 결과 지표 나왔습니다. 그치? 자, 여기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자, 사업 인력의 전문성이라는 건 뭐야? 자원이잖아. 그치? 자원. 그 다음에 투입시설과 장비의 적절성 자원이죠. 그치? 자, 목표 대비 사업 진행률은 어떨까? 목표에 얼마만큼 진행이 됐느냐니까 이거는 진행 과정에 대한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대상자의 변화는 어때? 사업의 효과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효과를 말하니까 이건 뭐 하는 거야? 사업의
효과를 말하는 거죠. 그치? 목표에 얼마만큼 이제 도달했느냐 보는 거잖아. 자, 자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뭐 평가 방법이 구조평가냐, 과정평가냐, 그 다음에 결과평가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두 개를 묶어서 과정평가냐, 아니면 역량평가냐, 아니면 결과평가냐, 이렇게 볼 수 있어. 그치? 근데 여기는 지식밖에 안 나왔잖아. 그치? 지식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 갖고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이거 결과평가 이건 지식이 아니죠. 지식이 아니죠. 이거는 건강 수준의 변화를 말하는 거잖아. 이 모델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이구나. 도나베디안의 모델이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치? 자, 자원에서 인력의 전문성. 그치? 질적 적정성이라고 이야기해. 전문성. 그 다음에 또 양적 충분성 필요합니다. 투입된 자원에. 투입된 시설의 장비의 적절성. 정보의 적절성. 이런 것들은 모두 어때? 투입되는 자원의 적절성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구조평가에 속합니다. 그죠? 구조. 이거는 구조. 자, 대상자의 건강 지식 변화는 대상자에 일어난 변화는 사업의 효과입니다. 사업의 효과는, 우리가 일을 할 때 단기도 있고, 그 다음에 중기도 있고, 장기도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 결과평가 단기로 평가한 다음에 지식이라든가, 태도라든가, 기술이 되는 거고요. 중기는 행위가 변화하는 거고요. 장기 평가는 뭐에 들어가는 거야? 아까처럼 건강 수준의 변화. 유병률, 발생률, 사망률, 장애율, 이런 것들의 변화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의 질의 변화가 있다든가, 지역사회 역량의 변화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에 들어온다고 볼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요거는 지식의 대상자의 변화니까 사업 효과고, 이거는 결과평가에 해당합니다. 그치? 자, 목표 대비 사업 진행률은 진행 과정. 그치? 그 다음 진행 과정의 어떤 질적 수준, 이런 것들을 보는 거는 모두 다 과정평가에 보는 거죠. 그치? 진행 과정에 보니까 이거는 과정평가에 보는 겁니다. 그 다음 투입시설은 아까처럼 구조평가. 그래서 우리가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나베디안의 모델 중에서 가장 쉬운 거, 지식의 대상자 건강지식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만약에 그렇게 문제가 나오죠. 이제 꼬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나오지 않고 대상자의 건강 수준의 변화다.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조금 어떤 결과 지표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그렇지? 결과가 이게 우리가 아까처럼 과정 역량 이렇게 나온다면 얘는 결과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도나베디안의 모델을 따면 이 두 개 다 뭐에 해당하는 거야? 결과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올 리가 없겠지만 그럴 때는 여기다 쓰겠죠. 그렇지? 사업 과정 모형에 따라서 뭐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쓸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까 단기냐 장기냐 이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나베디안 모델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보시고요. 자, 요 문제를 당황했을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당황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족 폭력이라는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어. 우리가 주로 질병에 대해서 주로 다뤘지. 어떤 우리가 취약 가족에 대해서 다룰 때 만성 질병자의 취약 가족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 다뤘지만 우리 이론서에는 있습니다. 그 폭력에 대한 거. 자, 3차 예방 활동이잖아. 그치?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봐. 1차는 어떻게 하는 거야? 1차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이잖아. 그치? 그러기 때문에 주로 이제 예방활동, 그치? 그 다음에 아까처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가 그런 걸 강화시켜 주는 거잖아. 그치? 1차는. 그래서 1차는 이 가족폭력에서는 어느 단계? 폭력이 발생하기 전 단계. 폭력이 발생하기 전 단계. 사회 전체 하기도 하고 고위험군에 잠재적으로 이 사람들이 폭력을 일어나는 그런 가족들이 대상이 되겠지. 그치? 2차는 언제부터 출발될까? 2차는. 폭력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부터가 2차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때?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그 다음에 아까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중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지? 3차는, 자, 2차 중재를 통해서 중재가 됐어. 그러면 다시 하지 않도록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거죠. 그죠? 재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지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더 한다든가 똑같습니다. 그치? 그래서 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족폭력, 이건 예방이니까 당연히 1차겠죠. 그치? 1차겠지? 부부간의 의사소통 및 감성훈련을 강화했다. 이건 아까 폭력이 있었던 피해자와 가해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부간에 좀 더 의사소통과 감성훈련을 강화해서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 그치? 예방활동이죠. 이건 예방활동. 그렇기 때문에 얘는 1차입니다. 그치? 상담과 관찰통, 피해자를 발견하는 건 항상 조기 발견은 어디에 들어가? 아까 2차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미 피해자가 발생했잖아. 1차는 피해자가 있는 게 아니야. 그치? 앞으로 잠재적으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지 이미 맞은 사람, 그치? 그 다음 때린 사람을 발견하는 게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건 2차죠.
그다음에 가족 학대 재발을 방지하는 거. 재발을 방지하는 건 이미 어때? 2차가 끝났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3차. 그러니까 3차는 다시 1차로 돌아가는 거잖아. 그치? 재발을 방지하는 거,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 이론서에 있는 거를 한번 여러분한테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항상 문제는 그렇게 풀어야 돼. 그럼 여러분은 이미 1차, 2차, 3차를 많이 배웠어. 그렇기 때문에 폭력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보면 돼. 그치? 그래서 우리 그 이론서에 있는 걸 좀 정리를 해보면, 1차는 예방이라고 했잖아. 그치? 예방활동. 그 다음에 대중매체에 대해서 폭력성을 줄이기 위한 활동도 들어가. 잠재적 가해자 피해자는 아직 어때? 아직 가해자 피해자가 아니야. 2차에 가야 가해자 피해자가 있는 거야. 1차에는 잠재적으로 이 두 사람이 어떨까? 갈등이 많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런 경우에는 이들을 발견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떨까? 아까처럼 의사소통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계를 강화 상담을 해준다든가, 대처 기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거는 1차 예방에 들어가. 그치? 그래서 아까 부부간에, 의사소통 기술을 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까처럼 이런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을 동원하는 것도 1차 예방에 들어가. 지역사회 정신건강 간호사 상담사 등을 동원해서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2차 예방 아까처럼 폭력사항이 발생하고 나서 부터야. 그치? 제일 중요한 건 빨리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도움을 알선해줘야 돼. 그 사람에게. 그치? 그 다음에 피해자를 이제 빨리 구출하기 위한 교육이나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중재를 해.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걸 이제 많이 해. 그치? 그 다음에 가해자도 앞으로 어떨까? 이 가해자도 그 사람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왜 폭력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사정해서 다시 이제 폭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의 자존감이나 그 다음에 또 개인적 능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중재를 제공해줘야 돼. 가해자에도 그 중재가 뭐하다? 필요하다. 그치?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은 구성원에 대해서도 어떤 중재가 필요해. 그래서 피해자, 그 다음에 가해자, 그 다음에 가족원, 이 세 사람들은 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모두 다 어떨까? 필요한 중재들이 있다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2차 예방이라고 해. 그 사람들에게 적절한 중재를 해주는 거. 그 다음에 3차 예방은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거야. 그치?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주로 간호사의 역할은 사례 관리자나 조정자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례 관리자 역할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학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가해자를 말하는 거죠. 그치? 폭력에. 가해자가 주로 어때? 스트레스를 발생했을 때 그런 것을 이제 폭력으로 나타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적합한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해서 뭐 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치? 그것이 바로 이제 여기에 3차 예방에 들어가고요. 가해자, 피해자 양쪽 모두 다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도록 지지해주는 거. 그러니까 스스로 어때 자기를 극복하고 이제 폭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활동들은 3차 예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예방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너무 문구 하나하나 보지 않고 항상 내가 기본 개념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1차 일어나기 전에 예방활동이나 증진활동이다. 그치? 그 다음에 2차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고 나서 하는 모든 중재활동이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중재의 대부분 핵심은 2차 예방에 많이 이제 되는 거죠. 직접적인 중재는. 그 다음에 3차는 어때? 재발 방지다. 그치? 그 다음에 재활이다. 그 다음에 재적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이거는 너무 쉬운 거죠. 다음 중 고위험 임신이라고 할 수 없는 거 묻고 있습니다. 그치? 자, 당뇨병이 있다. 고위험 임신이죠. 당뇨, 고혈압,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든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가 이런 갑상선 기능 대사성 질환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신장병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심장병 이런 내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고위험 모성에 속합니다. 그치? 첫 아이를 임신한 35세. 자, 첫 아이 중에 35세야. 그치? 20세 미만의 임신이나 35세 이상의 임신은 고령 임신입니다. 그치? 그 때문에 이 고령 임신부는 고위험 모성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비만한 임산부, 보통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우리가 판정하잖아. 30이니까 굉장히 뚱뚱한. 자, 너무 마르거나, 그치? 너무 뚱뚱할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저체중이라든가 비만증도 고위험 모성에 들어갑니다. 자, 2번의 출산 경험. 이거는 2번은 다산부에 들어가지는 않아. 자, 5회 이상인 경우. 5회 이상의 다산부는 뭐가 들어가? 임산부는. 다산부는 우리가 고위험 모성에 들어갑니다. 그치? 그래서 요거는 2번밖에 출산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고위험 모성이 아닙니다. 그치?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뭐 시호석을 거고요. 그다음 뭐 이런 거죠. 우리가 20세 미만 35세 이상 조산 사상 거대화를 추구한 경력이 있는 거, 유전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거, 고혈압 당뇨 이런 내과적 질환을 갖고 있는 거, 그다음 산전 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거, 저체중이나 비만증인 거, 다산 임산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고위험 임신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치? 자, 건강 불평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묻고 있습니다. 자, 보건의료 형평성, 건강 불평등이 일단 뭐야? 건강 불평등은. 자, 건강 불평등은 건강상의 차이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노인과 젊은 사람의 건강상의 차이가 없는 것을 건강 불평등이라고 그러지는 않아. 그치? 그래서 뭐예요? 뭐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 불평등이 있는 걸 말해? 사회 경제적 위치에 따라. 그치? 건강 불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 경제적 위치에 따라, 경제 위치에 따라 건강상에 뭐가 있는 거? 차이가 있는 거. 그치? 그럼 건강상에 그 차이가 없는 거,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건강상의 차이가 없는 것을 건강 형평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사회 경제적 위치에 따라 건강상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건강 불평등이라고 이야기해. 그럼 사회 경제적인 위치라는 게 뭐야? 사회 경제적 위치라는 거는 직업이라든가,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소득이라든가, 그치? 그 다음 교육 수준이라든가, 그치? 그 다음에 사회 계층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뭐 같은 거야? 아까처럼 건강상의 차이를 갖고 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료 형평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 보건의료의 이용 가능성, 그치? 접근성, 그 다음에 재정, 그치? 이런 것들에 뭐가 없는 거야? 아까처럼 이런 것들에 차이가 없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뭐 할 수 있어야 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보건의료 형평성이 이용하기가 어렵다,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재정 부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건강 불평등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사회의 우리가 그 경제적 위치에서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료 형평성은 우리가 뭐 재정이라든가 서비스 전달이라든가 이런 것에 차이가 있는 걸 말하기 때문에 보건의료 형평성이 떨어지면 건강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사회 경제 요인의 건강 불평이 심화될 수 있죠. 왜냐하면 건강 불평등의 원인이 사회 경제 요인이기 때문에. 자, 지역별 교육 수준별 기대 연매나 유병률이 차이가 없는 것을 우리가 건강 형평성이라고 이야기해. 그치? 그런데 얘는 뭐가 있어? 차이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건강 형평성 지표가 나쁘다는 것은 뭐를 알 수 있어? 건강 불평등이다.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건강 불평등의 지표는 정도. 지표는 아니지만 건강 불평등의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는 거는 이런 지역별, 그다음 교육 수준별 연명이나 유병률 같은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HB2030에서 건강 형평성을 볼 때 지역 간 건강 수명의 차이, 소득 간 건강 수명의 차이를 줄인다고 했잖아. 그치? 이게 바로 아까 건강 불평등으로 발생한 요인을 줄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치? 그런 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정할 수 있습니다. 그치? 건강 취약계층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한 정책 효과. 자, 건강 불평등에 이제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건강 불평등을 없애는 정책을 건강 형평성 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치? 그 형평성 정책을 펴서 이제 건강 불평등을 없애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건강 형평성 정책을 펴려면 국민 전체의 건강 수준을 올리는 게 더 효과적일까? 아니면 어떨까? 아까처럼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수준을 더 올려주는 걸까? 두 가지 문제가 있어, 그치? 전체의 건강 수준을 올리는 거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지만 효과적이지 않아. 왜냐하면 건강 수준이 높은 사람은 굉장히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건강 수준을 올리는 건 굉장히 어려워. 그렇지만 취약계층의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 수준이 낮잖아? 그런 것들은 조금만 투입을 해주면 굉장히 건강 수준이 높아질 수 있어. 그것도 마치 우리가 90점 맞는 사람이 100점 맞기는 어렵지만 50점 맞는 사람이 70점 맞는 거는 굉장히 쉽잖아.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건강 형평성 정책은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뭐를 대상으로 해?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 형평성 정책을 피는 것이 비용 효과적인 면에서 어떨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죠.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비용을 감소시키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건강 형평성 정책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국가 경쟁력과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아까처럼 건강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하는 건강 형평성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봤고요. 그래서 보건의료 형평성 당연히 건강 불평등이에요. 왜냐면 건강 형평성을 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형평성이 가는 거잖아. 저게 잘 되지 않으면 건강 불평등이 되는 거고요. 사회 경제적 요인 때문에 건강 상의 차이가 있는 걸 건강 불평등이니까 사회 경제적 요인이 심화되면 아까처럼 뭐 우리가 빈부격차가 심하다든가 이럴 때는 건강 불평등이 더 심화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지역별 교육 수준별 건강 불평등의 정도, 다름 아닌 건강 형평성의 지표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지역별 교육 수준별, 그다음에 뭐 직업별, 소득별 그런 것에 대한 평균 수명이라든가 그다음 유병률 같은 걸 통해서 파악할 수 있죠. 그지? 그다음 건강 형평성 정책을 필 때는 건강 불평등을 없애기 할 때는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불특정 다수라는 건 전체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 국가 경쟁력이나 비용 면에서. 그래서 건강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자, 그다음에 보건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재난관리하고 학교보건이 법령이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지역보건의료기관, 체계에서 나온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설치나 뭐 기능이나 이런 게 다 법령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법령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자, 보건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건소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시군구에 설치합니다. 그치? 시군구, 시도가 아닙니다.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건소장이 짜지 않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누가 짭니까? 시도지사, 그지? 또는 누가 짜? 시군구청장이 짭니다. 시군구에 대한 건 시군구청장이 수립해야 되고요. 시도에 대한 건 시도지사가 수립해야 됩니다. 그치? 그리고 얘는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계획들이 대부분 장기 계획도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할 때 이 건강 영양 평가를 우리가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4년마다 수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장은 보건지소장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든 보건소 밑에 보건진료소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지금 보면 보건소, 그치? 그 다음에 보건지소, 지역보건법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부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치? 보건소, 그 다음에 보건지소, 그 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이 두 개는 역할이 다른 거지만 실제적으로 어떨까?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건 똑같습니다. 그치? 보건소 하부 기관들입니다. 이것들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건진료소가 있어. 보건진료소는 농특법에 따른 기관이기 때문에 지역보건법의 기관 따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은 하부 기관인 보건지소장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장도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와 시도 보건행정조직을 연결한 중앙행정조직이다. 자, 보건소는 어디에 설치되는 거야? 시군구에 설치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나라 보건행정조직은 보건복지부가 있어. 이거 무슨 조직이야? 중앙조직이잖아. 그치? 중앙조직에서 내려오면 어때? 시도에 보건행정조직이 있어. 그치? 이건 어때? 시도 레벨이야. 그치?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시군구 레벨이 있어. 그치? 시군구 레벨이 어떨까? 사업을 어때? 수행하는 기관이야. 이게 바로 보건소야. 보건소. 그렇기 때문에 시도 보건행정조직은 시청이나 도청에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거기 보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뭐 시민건강국,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건국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 아까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보건행정조직이 시도 단위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보건행정조직은 중앙조직의 보건복지부와 그 다음에 시군구에는 말단행정조직인 보건소의 중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책을 만들잖아? 그럼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떨까? 시도 단위에서 여기서 어때? 사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자원이나 재원을 배분해줘서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요거는 어디가? 보건소가 중앙조직이 아니라 시도 보건행정조직이 중앙조직이 되는 거고요. 보건소는 어때? 사업의 수행기관이 되는 거고요. 보건복지부는 중앙행정조직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그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잘 보시고. 그래서 보건소장은 보건지소장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해도 맞고, 보건지소장과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장을 지휘 감독한다고 해도 맞습니다. 또는 보건소장은 보건소, 그 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의 직원과 사업을 감독한다라고 이야기해도 맞습니다. 그런 것도 다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여러분이 이제 또 어려워하는 것 중 학습 목표인데, 요거는 아주 쉽게 인지적 영역을 딱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좀 어렵다면 정의적 영역이 좀 어렵다고 이야기했는데, 다행히 인지적 영역을 묻고 있어, 그치? 자, 인지적 영역이라고 하는 건 학습 목표일 때 뭘 말하는 거야? 지식이 얼마나 증가됐느냐 보는 겁니다. 그치? 그 사람이 정보, 외부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정보를 활용해서 내가 뭔가를 어때 적용하고 평가하고 이런 능력이 얼마나 돼?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치? 지식의 증가와 사고 능력의 증가를 이제 우리가 평가하는 거를 우리가 인지적 영역이라고 해. 그래서 인지적 영역은, 보면, 자, 3km 이상 걷는다는 거는 뭔데? 운동을 하겠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운동을 한다는 거는 내가 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운동이 나한테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내가 운동을 어때? 이제 뭐 다른, 그런 생활, 뭐 내가 이제 뭐, 아까처럼 TV 보는 시간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운동 시간을 늘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모두 다 뭐야? 운동에 대한 내면적인, 내면화시키는 행동들이잖아. 그치? 가치와. 태도와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3km 이상 걷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정의적 영역이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선생님 걷는 거가 심동 아닙니까? 심동은 기술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 기술을 배우는 것은 심동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얘는 그건 걷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운동을 자기 내면화시켜서 자기가 이때 생활 양식으로 이제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정의적 영역이지. 그치? 비만 관련 만성질환을 2개 이상 열거한다. 이거는 있지. 뭐야? 그냥 내가 기억했던 거, 그 다음에 암기했던 걸 말하는 거죠. 회상하는 거잖아. 그치? 이건 당연히 인지 영역이죠. 정보를 어때? 내가, 하는 거니까. 그 다음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태도를 보이는 거는 뭐야? 정의적 영역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시기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거. 자, 어떤 내가 목표 대비 내가 하는 방법이나 자료 같은 것을 양적이나 질적으로 평가하는 거. 평가하는 거는 어디에 들어가? 이거는 인지 영역이죠. 왜냐면 평가는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 그치? 인지 영역이죠. 그래서 이게는 인지입니다. 그치? 그래서 리언하고 리얼인데 이 인지 영역은 뭘 봐? 열거한다는 거는. 인지 영역은 몇 단계야? 6단계야. 그치? 처음에는 지식. 이걸 우리가 암기라고도 합니다. 그치? 두 번째 단계가 뭐야? 이해 단계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단계가 우리가 적용 단계 있습니다. 그치? 네 번째 단계는 분석합니다. 좀 더 관계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분석한 걸 다시 어때? 종합합니다. 그치? 그 다음에 6번째가 너 뭐 하는 거야? 평가하는 단계. 이렇게 6단계 나와 있는데 요거는 어느 단계? 지식에 속하는 거죠. 그치? 요거는 어느 단계? 맨 마지막 평가 단계. 평가 단계가 가장 인지 영역 중에서 높은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리언하고 리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지 영역. 우리가 동사를 가지고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금방 파악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 보건 인력입니다. 그치? 자, 요거를 이제 아까처럼 뭐 헷갈리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조사하기로는 요 문제가 가장 어려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좀 명확하게 혼돈스러운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자, 학교 보건 인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학교 보건 인력 중에서 출제자는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보건교사야.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학교의에 대한 문제라고 보면 안 돼. 보건교사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럼 학교에서 전문 인력은 뭐 있어? 학교 의사. 그치? 그 다음에 학교 약사. 그 다음에 보건교사. 이렇게 있잖아. 그치? 보건교사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럼 이 세 사람을 우리가 전문 인력이라고 해. 학교 전체 보건 인력은 학교장도 들어가지만 이 전문 인력은 이 세 사람들이 이제 전문 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전문 인력을 할 때 우리가 학교 의사는 반드시 어때? 의료인이어야 돼. 그치? 의료인이어야 돼. 그 의료인 중에서 뭐야? 의사. 그치? 한의사. 그 다음에 치과의사. 라고 내가 말했어. 그치? 될 수 있다. 학교에. 그 다음에 학교 약사는 아까 저 약사법에 약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치? 이 두 사람은 학교의 건강관리를 지원해주는 사람이야. 건강관리 업무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지원해준 사람이고, 실제 그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보건교사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배치 기준이 없어. 배치 기준이 없어. 학교에는 학교 의사와 학교 약사를 둘 수 있어. 그러니까 안 줘도 뭐 법에 걸리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보건교사는 여러분이 보면 학생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위해서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강조하잖아.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한 명 이상 둬야 돼. 둬야 돼. 그런데 그러니까 무조건 한 명 이상 둬야 돼.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학교에는 한 명 이상 학교의사를 둬야 되는데 이거를 묻고 있는 거야. 이 질문을 네가 알고 있니? 보건교사가 학교에는 한 명 이상의 누를 둬야 돼. 보건교사를 둬야 되는 거야. 이걸 묻고자 하는 거야. 아까 우리가 자연재난이 아닌 것 이렇게 물었잖아. 사회재난을 알고 있니? 이렇게 물은 거야. 그치? 자연재난 뭐 간단하잖아. 근데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이라는 거 알고 있니?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치? 학교 약사 학자 여기서 학교 의사와 학교 약사 지원 인력입니다. 그치? 이 약사를 이제 학교장은 위촉하거나 뭐 할 수 있어? 채용할 수 있어. 그치? 의료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의료인과 약사를 위촉하거나 학교장이 그러니까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교육감이 하는 게 아니라 학교장이 위촉하거나 채용합니다. 그치? 그 다음에 학교 의사에는 한의사와 치과에서 포함된다.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학교 의사라고 하면 안 되고 학교 의사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가 포함된다. 이렇게 말해야 돼. 근데 원래 법령에는 학교에 두는 의사는 이렇게 돼 있어. 그는 의사가 들어갔잖아. 학교에 두는 의사는 한의사와 치과 의사가 포함된다. 맞는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학교에는 한 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둬야 된다. 그런데 한 명 이상 보건교사를 둬야 되는데 우리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그 기준 이하인 경우하고 기준이 이상인 경우가 달라. 그래서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순회교사를 둘 수 있다고 돼 있어. 꼭 둬야 돼. 순회교사. 왜냐하면 순회라는 건 어때? 한 보건교사가 여러 군데를 맡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있긴 있는 거야. 보건교사가 있긴 있는데 학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학교 몇 개를 맡고 있는 거야. 순회 보건교사. 순회 보건교사를 이제 둘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좀 정식 보건교사를 둬도 상관없지만 그 다음에 36학급 이상일 때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둬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죠. 그치? 그래서 그건 두 가지의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지금 현재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배치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이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 나와 있지 않고 2명이 둬야 되는 그 기준만 지금 36학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법령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줘야 돼. 그치? 우리 그 이론서에 나와 있는데 학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수의 건강관리를 뭐 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약사법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야? 의료인. 이게 학교 의사를 말하는 거고 요 약사는 이제 학교 약사를 말하는 거야. 학교에는 보건교육과 학생들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배치 기준이 어때? 정확하지 않아. 그치? 둘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는 두어야 한다니까 반드시 어때? 배치해야만 돼. 배치해야만 돼. 그런데 대통령 다만 단서가 붙어 대통령을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일 때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그래서 둘 수 있다니까 이것도 어때? 반드시 순회를 둬야 되는 건 아니야. 정식 교사를 둬도 돼.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할 때는 2명 이상을 뭐 해야 돼? 두어야 한다. 이해가 되지? 순회 보건교사는 전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건 아무래도 좀 질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둘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하게? 보건교사를 두는 게 원칙이라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2명이, 36학급 이사일 때 반드시 두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마스트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36학급 이상일 때. 그 다음에 한 학교에 어떨까? 한 학교에 반드시 보건교사를 한 명 이상 두어야 된다. 이게 마스트야. 그 다음에 어느 건 제외되느냐 하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고 그랬잖아. 대학은 제외돼. 대학은 이 규정에 따르지 않아. 대학은 이 규정에 따르지 않아. 그러니까 학교에 두는 의료인, 약사는 학교장이 위촉하거나 채용한다. 그치?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란, 일정 규모, 왜냐하면 이 의료인에 보건교사는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보건교사는 교사야. 이해가 되지?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의료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해? 학교 의사를 말하는 거야. 그치? 의료인과 약사는 학교장이 위촉하기도 하고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치? 대통령 일정 규모 학교는 36학급 이상이어야 되고요. 학교에 두는 의사는 치과 의사, 한의사를 포함하고 이 사람들은 학교 의사. 그래서 학교 의사는 의사, 한의사, 그 다음에 치과 의사 이렇게 이제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뭐 아까
좀 이제 정확하게 하려면 학교에 두는 의사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학교 의사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밑에 문장이 더 훨씬 더 틀렸기 때문에 그건 뭐 문제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문구에 근거해서 지금 설명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16번. 두 발의 가족 생활 주기. 뭐 이건 여러분이 뭐 이제 눈 감아도 풀 수 있어야 되지. 부모의 책임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랑 애가 태어나야 되는 거잖아. 그치? 뭘까요? 출산기 또는 양육기를 말하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가족 내 규칙과 규범하는 건 학년기입니다. 그치? 자, 자녀의 사회와 교육과 양육을 하는 것이 어때? 학년 전기죠. 근데 사회와 습득은 언제야? 학년기입니다. 그치? 근데 사회와 교육이 시작되는 거는 학년 전기고요. 자녀가 출가했을 때 부모의 역할에 적응하는 건 당연히 진숙이겠죠. 그치?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쉽게 여러분이 볼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 17번. 연구 방법의 특징을 묻고 있습니다. 그치? 뭐 우리가 이게 문제 해결형으로 나와 있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어렵진 않았지만 문제 유형은 문제 해결형으로 나온 겁니다. 그치? 자, 이 원인 미상의 폐질환 산모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서, 그치? 뭐 이런 문제 우리 많이 풀었습니다. 자, 우선 어떤 연구인지를 먼저 봐야 연구의 특징을 알 거 아니야, 그치? 자, 원인 미상 폐질환 산모를 환자군에 배정했다. 그러니까 이제 폐질환에 걸린 사람, 원인은 알 수 없어. 폐질환에 걸린 산모를 우리가 환자군에 줬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연령, 병력 다른 건 다 똑같아. 그런데 폐질환이 없는 산모. 그러니까 폐질환이 없는 산모. 그치? 그럼 이거는 환자군이고 얘는 대조군으로 선정했어. 그럼 여러분이 어때? 뭐 환자 대조군 연구군 알잖아. 그치? 그런데 또 하나, 연구 대상자 과거에 이 사람들이 뭐 했는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봤어. 그치? 과거의 요인으로서 현재 질병 발생률을 보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야? 환자 대조군 연구가 또 후양적 연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환자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폐질환과 원인적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환자 대조군 연구야. 분석적 역학이죠. 그래야지 원인적 인과관계를 보는 게 분석적 역학이니까. 연구 과정에서 피연구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환자 대조군에 대해 특징을 찾는 거야. 연구 과정에서 피연구자가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얘는 이미 살균제를 과거에 사용했고 지금 현재 질병이 발생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요인을 주면서 질병이 발생하는지 아닌지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 대조군 연구는 연구 과정에서 피연구가 새로운 연구에 노출되지 않는 게 장점이죠. 왜냐하면 이미 노출이 된 사람들을 가지고 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대한 거야? 얘는 그 환자 대조군은 노출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이미 그 사람은 옛날에 원인에 노출돼서 지금 현재 질병이 발생해서 옛날에 그 요인이 질병 발생에 영향을 줬나?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피연구자가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장점이야. 윤리적 문제가 없어. 그런데 역학 연구 같은 경우 코호트 연구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계속 담배를 피우게 놔두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 사람은 발병의 위험이 점점 커지는 거잖아. 그치? 그 새로운 위험에 계속 노출되는 거죠. 또는 실험 연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투약을 준 경우에 투약을 주지 않는 집단에 비해서 집단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연구 과정에 피연구자가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을 경우에는 윤리적 문제가 이제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코호트 연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위험에 계속 노출되고 있는 거죠. 지역사회 인구를 대상으로 특정 질환의 유병률을 조사하는 건 뭐든가 단면 연구의 특징이죠. 그치? 위험 요인에 노출될 때부터 질병 진행의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전향성 코호트 연구를 말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질병의 자연사를 파악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희귀한 질병 또는 잠복기가 긴 질병의 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했지. 시험에 나온다면 이게 나올 거다. 희귀한 질병은 발생률이 적잖아. 발생률이. 자, 우리가 코호트 연구가 좋은 이유는 직접 발생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근데 이게 발생률이 적으면 어때? 케이스가 적잖아. 그럼 통계적 원인적 연관성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굳이 뭘 할 필요 없다. 통계적 연관성이 떨어지는데 굳이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어 전향성 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경우는 환자 대조군 연구가 훨씬 더 시간과 비용이 더 줄면서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잠복기가 매우 긴 질환이나 희귀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통계적 연관성의 강도가 비슷하면서 시간과 비용이 더 적게 들기 때문에 어느 걸 하는 게 좋다. 환자 대조군 연구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어떤 연구는 코호트 연구가 좋을까? 발생률이 높고
그다음에 뭐 잠복 기간이 짧은 그런 연구는 코호트 연구가 훨씬 더 이제 그 원죄 연관성의 강도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환자 대조군 연구는 시간 기간 노이 적게 든다, 필요한 대상자 수가 적다, 희귀 질병 치료 대상자 수가 적은 거는 실험 연구나 환자 대조군 연구죠. 그다음에 희귀 질병, 잠복기간 매우 긴 질병의 연구 가능하다. 이건 아까 전 통계적 연관성의 강도에서 차이가 없으면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연구 때문에 피해 연구자가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다. 이미 발생해서 과거의 노출 요인을 찾는 거기 때문에 단점은 과거의 기억력을 찾기 때문에 정보 편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필요한 거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정보 수집이 제한적이고요. 직접 정보를 수집할 수가 없잖아, 그치? 대조군 선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려는 질병 외에 다른 조건이 다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대조군 선정이 어렵다. 항상 대조군을 두는 것들은 다 대조군 선정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조군이 잘못 선정되면 다른 요인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 18번. 이것도 뭐 너무 쉬운 문제잖아, 그치? 세균적 식중독 중에서 독소형 식중독에 관한 거 설명 옳은 거. 자, 우리가 세균성 식중독이라는 건 박테리아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그치? 얘는 크게 우리가 독소의 형태에 따라서 감염형이냐 독소형이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죠, 그치? 자, 균체 내독소가 되는 건 뭘까요? 감염형입니다. 그치?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균체 내독소라는 거는 엔도톡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엔도톡신이라는 건 균이 자기 안에 내부의 균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균이 살아 있어야지 그게 어때? 독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는 독소형은 어때? 균이 독소를 바깥으로 내뿜어놨어. 그래서 그 균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살아있는지 관계없이 그 독소 자체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소형은 균체 외 독소죠. 외 독소, 그지? 자, 생균이 없어도 발생가 있죠. 균체 외 독소이기 때문에 이미 균이 균과 관계없이 독소가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균이 없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부분 가해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열한다는 것은 균을 사멸하는 거잖아, 그치? 균을 사멸한다, 생균이 없어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적습니다.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은 어때? 감염형 식중독에 속합니다. 장염 비브리오는, 그치? 그래서 뭐 이건 여러분이 아마 이 표를 뭐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많이 봤어, 그치? 감염형은 균체 내다, 균체 외다. 그래서 우리가 가열을 하면 얘는 그 예방 효과가 있다. 균을 죽이니까 그 균을 죽이면 그 균이 죽으면 균체 내독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져. 근데 얘는 외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방 효과 약하다. 생균이 없다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이지, 그치? 잠복이 길다. 얘는 어때? 균의 내독소이기 때문에 균이 많이 증식해야 돼. 그럴 땐 잠복기가 길어. 근데 얘는 균이 외부에 난 독소가 있기만 하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잠복기 짧아. 그 다음에 형태는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 병원성 대장균. 여기는 보툴리누스 독소들, 그지? 그다음 포도상구균, 그다음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웰치균. 이것들이 여기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또 간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구조 관련 지표가 있습니다. 그치? 자, 인구 구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연령 구조 있습니다. 그치? 연령 구조. 그 다음에 성비, 인구 구조와 관계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부양비. 그치? 부양비. 그 다음 네 번째는 노령화 지수. 노령화 지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때? 인구 구조와 관련된 지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자, 그 중에 성비. 성비는 뭐에 대한 전체 인구가 아니라 여성 인구에 대한 남성 인구입니다. 그 여성 100명에 대한 남성 인구를 말하기 때문에 전체 인구 아닙니다. 그치? 자, 총 부양비는 경제활동 연령 인구. 이건 경제활동 연령 인구다. 그치? 연령 인구. 자, 연령 인구 15세부터 64세 인구 중에 65세 이상 거는 이건 노년 부양비를 말하는 거죠. 그치? 여기다 뭐가 들어가야 돼? 0세부터 14세 인구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총 부양비가 되는 겁니다. 그치? 자, 노령화 지수는 0세부터 14세 인구분의 65세 이상의 인구입니다. 이건 뭐 너무나 많이 했지. 그래서 노령화 지수가 높다는 것은 어때? 노인 인구의 비중이 인구 구조 중에서 크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노년 부양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비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없을 텐데 이거는 몰라도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저는 상관이 없었어. 그치? 근데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는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있어. 그치?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를 이야기할 때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를 할 때 경제활동 연령 인구와는 다른 개념이었잖아. 경제활동 인구는 뭘 경제활동 인구라 그랬어?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는 거야? 취업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가 뭐 한 사람이야? 지금 직업을 구하고 있는 사람, 그치? 실업자. 근데 이런 사람 포함되지 않아. 내가 직업을 구할 수 없어. 아기를 집에서 봐야 돼. 그건 어때? 비경제활동인구야, 그치? 그 다음 내가 군대 가야 돼. 할 수 없잖아?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돼. 내가 학생이야. 할 수 없잖아. 그런 사람들은 다 비경제활동.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경제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경제활동 인구라 그래. 근데 얘는 언제 중에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있어, 그치? 그래서 지금 경제활동 인구 B라고 하는 거는 18세 인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15세부터 64세 인구. 쉽게 말하면 경제활동 연령 인구 중에서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가 몇 명이냐를 보는 거야.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취업자와 실업자 다 들어가. 취업자 다 들어가. 되지, 그치? 자, 그래서 15세부터 64세는 뭐라고 이야기해, 우리가? 경제활동 연령 인구라고 해. 경제활동 연령 인구와 경제활동 인구는 다른 개념이라고 우리가 유차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이건 경제활동 연령 인구는 15세부터 64세 인구 중에서 실제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그거는, 여기는 경제활동에는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도 포함돼. 경제활동 인구에는. 그래서 두 가지를 보는 게 경제활동 인구비야. 인구비. 그러니까 경제활동 연령분의 경제활동 인구를 말한 경제활동 연령 인구 수분의 경제활동 인구를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비라고 해. 그래서 뭐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뭐 딴 거는 충분히 노령화 지수로 풀 수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그치? 자, 내가 이야기했잖아. 세 개를 확실히 알면 한 개를 모른다 하더라도 쫄 이유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번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소 모두 다 어때? 우리가 설치 기준에 준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이제 또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할 때 좀 유념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시군, 구마다 한 개 설치하는 건 뭐야? 보건소잖아. 이거 보건소, 그치? 보건소. 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어디에? 읍면동에 한 개씩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러니까 해야 된다, 설치해야 된다는 아니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마다. 자, 여기는 중요한 게 건강생활지원센터 동이 들어갑니다. 동이. 그치? 뭐하고 틀려? 보건지소는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보건지소를 잘 구해야 돼. 보건지소. 보건지소는 읍면에 설치합니다. 읍면마다 한 개소 설치합니다. 그치? 그 다음 이건 어때? 더 줄일 수도 있고 더 늘 수도 있는 건 다 있습니다. 자, 의사배차 진료 업무를 수행한다. 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우리가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건강증진,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건강증진 사업을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진료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진료 업무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보건지소는 진료 업무를 수행합니다. 여기는 보건행정, 그 다음에 보건사업,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기는 건강증진 사업을 주로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건강증진 사업 플러스 보건사업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면 진료 업무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장은 어때? 의무직 공무원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농어촌 보건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되는 거는 어디야? 보건진료소죠. 그치? 그럼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잖아. 뭐에 따라서?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근거에 설치하는 기관이죠. 그치? 그 다음에 그 목적은 아까 건강증진사업을 하기 위한 건데, 지역사회 보건사업 중에서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사업하고 건강한 생활실천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그래서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료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급여를 할 때 우리가 요양기관이 있잖아. 그치? 그 요양기관 안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진료 업무를 하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요양기관으로 인정이 되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요양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진료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보건사업을 하고요. 보건사업 중에서 특히 어떤 사업?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생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하는 거야?
통합건강증진 사업 중에 일부를 여기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요는 읍면동에 있다는 건 주로 도시형 보건지소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보건지소와 기능이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는 아까처럼 뭐 접근성의 문제에서 많이 생기는 거죠. 자, 시군구마다, 읍면동마다 세운다고 이야기할 때 항상 가로를 먼저 잘 확인해야 돼.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은 제외합니다. 그치?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은 제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20문제를 한번 쫙 봤습니다. 뭐, 문제가 쉬웠고요. 그 다음에 묻는 그도 뭐 이렇게 지엽적이거나, 뭐, 문제, 뭐 해결형을 요구하거나, 그 다음에 그 답까지가 길어서 여러분이 뭐 앞뒤가 굉장히, 이율 배반적이거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고, 또 우리가 항상 많이 예상했던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장면은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높은 점수를 받았을 거라 예상됩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동점자가 많고 그 다음에 작은 실수가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었다. 이렇게 해서 올해의 우리가 그 2025년도 지방직 지역사회 문제는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여러분이 뭐 잘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잘 본 사람한테 무한한 축하를 드리고요. 못 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꼭 이 말을 해주고 싶네요. 절대로 좌절하지 말 것. 그 다음에 인생은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쪽팔림의 연속입니다. 내가 떨어졌다고 쪽팔려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또 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숙성의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좌절하지 않고 여러분 위로를 자기 자신의 위로를 잘 해줘서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뭐 어떤 일을 하든 정현 교수는 여러분의 행운을 빌겠습니다. 이제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5년 지방직 지역사회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